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참을 서서 낮은 수풀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끝까지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 생각했지요. 풀이 무성하고 발길을 부르는 듯 했으니까요. 그 길도 걷다 보면 지나간 자취가 두 길을 거의 같도록 하겠지만요.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놓여 있었고 낙엽 위로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아, 나는 한쪽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놓았습니다. 길이란 이어져 있어 계속 가야만 한다는 걸 알기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여기면서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을 낭독해봤는데요. 거의 조크나 셰프님의 인생 시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참 일상생활하면서도 대화 나눌 때 되게 자주 하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이 가지 않은 길이다 보니 오늘은 특별히 이 시를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에서 보면 결국 관건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두 개인데 몸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유한하고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끝끝내 두 길을 다 걸어보고 그 둘을 비교해서 뭐가 나은지를 알거나 선택할 수 없어요. 그저 하나를 이미 결정하고 그 결정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을 바라보고 나중에 다른 길을 돌아보며 어쩌면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저 길을 걸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말이죠. 이번에 나온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다양한 평행 우주가 존재한다는 설정을 하고 있던데 이 평행 우주라는 인간의 상상력은 일정 부분은 과학적인 것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미련이 뻗어나간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어딘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선택만 다르게 했다면 그럼 어땠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죠. 우리가 종종, 아니 어쩌면 매우 자주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선택들이 곧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가 만약 호우 시절이란 걸 해보자는 원우 씨의 제안을 늘 그렇듯 거절했다면 조크나 왜 셰프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셰프라는 이 기괴한 부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겠죠. 왜 이런 글을 쓴 거야 도대체? 그래서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조 셰프님과 제가 만났던 그 시기에 바로 그 시기에 그 군대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방송을 진행하는 이 두 사람은 아예 만날 일도 없었겠죠. 그때 내가 카투사를 붙었더라면, 그랬더라면 그때 내가 일물소방을 붙었더라면 평생 모르는 채로 살아갔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오늘도 매일매일 어떤 선택을 하고 그 결과로 구성된 삶을 살아갑니다. 단순히 일상적인 선택만 돌아봐도 정신이 아찔해질 정도의 우연들이 좀 많은데요. 사랑이라는 영역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면 어떨까요? 그건 그야말로 우리의 정신세계 전체를 바꿔놓을 만한 대전환 아닐까 싶습니다. 시인 정현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인데 네.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는 것. 한 사람의 일생이, 한 사람의 우주가 다가오는 경험을 우리는 어쩌면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는 재능과 야망이 넘치는 두 사람이 한때 만나서 서로의 우주를 결합시키고 자연스럽게 각자의 우주로 다시 돌아가는 영화 한 편을 다룰까 합니다. 근데 이 영화에는 한 가지 재밌는 점이 있어요. 두 사람의 만남은 로맨틱하다는 이유로 기쁜 마음이 들게 하고요. 또 두 사람의 헤어짐 역시 두 사람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관객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진짜. 두 사람은 서로의 자전 궤도가 겹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만났다가 서로의 공전 궤도가 어긋나는 것처럼 또 자연스럽게 표현이 헤어집니다. 너무 멋있다. 그때그때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길을 선택한 두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헤어진 뒤에 우연히 마주쳤을 때 두 사람의 가지 않았던 길을 상상해 보게 되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 몇 번을 봐도 보는 이의 마음을 그냥 한 번에 녹여버리는 맞아요.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들 좋아하시는 영화죠. 데미안 셔젤 감독의 2016년작 라라랜드의 발굴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시절 원우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쿠나입니다. 오늘 영화 라라랜드를 발굴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강남 한복판에 있는 이 네이버 스튜디오에 강남을 왜 이렇게 강조해? 자리를 하고 있는데 거리에 늘어서 있는 차들을 보면서 그렇죠. 전 또 라라랜드 한 장면을 떠올리기도 했어요. 오프닝 씬. 네, 이렇게 네. 저희 녹음하러 오는 길에 지금 대로변에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막혀 있잖아요. 맞아. 그러네요, 진짜. 사실 이 장면이 이 우리의 오늘 영화 라라랜드의 첫 장면을 연상케 하더라고요. 네. 그 차들이 되게 엄청나게 막혀 있는 가운데서 라라랜드의 첫 곡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혹시 조 셰프님은 이 라라랜드 처음으로 본 게 언제 어떤 형태였어요? 개봉했을 때 영화관에서 봤어요. 되게- 누구랑? 뭐 그냥 원호 씨는 아니었어요. 네. 그 그러니까- 당시에 원호 씨는 아니었고 네, 원호 씨랑은 2008년에 다크나이트를 본 이후 그렇죠. 매트릭스 리저렉션을 지난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맞아. 13년 만에 저희는 극장에서 재회를 했고 제외를 했는데 2016년엔 누구랑 봤냐고요. 그래서 그냥 뭐 아는 사람이랑 봤죠. 아는 사람이랑.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 걸로. 원호 씨는 어떻게 보셨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기억은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는 게 음. 제가 이 영화를 용산 CGV에서 심야 영화로 어. 혼자 봤습니다. 혼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지. 제가 원래 혼자서 심야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 라라랜드를 혼자서 심야에 봤을 때만큼 만족도가 높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는 네, 되게 사랑에 대해서 대놓고 이야기하는 영화이기도 한데 네, 혼자 보면 더 좋을 것 같은 영화이긴 하지. 맞아. 맞아. 그래서 이 영화를 봤었던 그 날의 경험까지 다 한 세트로 아주 좋게 아주. 네. 각인이 돼 있는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음. 이렇게 다양한 추억들이 묻어있는 영화 라라랜드,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의 마음 한 언저리에도 이 영화만을 위한 공간이 마련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서로 잘 아는 사이지만 그래도 새삼스럽게 다시 자기소개를 하는 기분으로 이 영화 라라랜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그러니까 2016년작이면 네. 사실 저희가 호우 시절이 원래 그 어떤 기치를 걸었던 기준보다는 그쵸. 한참 뒤에 아주 최근의 영화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실은 정말 최근 불과 영화죠. 5년 전 영화이기 5, 네. 6년 전 영화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영화를 그러면 우리가 왜 선택하게 됐고 음,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맞아요. 제가 아니라 원우 씨가 좀 설명을 해줄게요. 그런데 근데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된 데에는 음. 사실 조 셰프님이 어느 날 라라랜드 어때?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어떤 감정의 파동이 있었던 건가요? 저희가 아주 정밀하게 영화를 딱 어떤 스케줄에 하겠다라는 사실 생각은 없고 네. 그냥 겨울에 되게 잘 어울리는 영화고 또 많은 분들이 보셨고 그쵸. 무엇보다 좀 무거운 영화들을 요새 좀 많이 다루지 않았나? 뭐 매트릭스라든지. 매트릭스도 그렇고 그리고 매트릭스 방송을 제가 녹음한 다음에 네. 조금 아쉬웠어요. 그때도 뭐 녹음 때도 말씀을 네네네. 드렸지만 많이 정리돼 있지 않았고 또 제가 그 리뷰 글도 쓰잖아요. 네, 네. 리뷰 글을 썼을 때도 참 잘 못 쓰겠더라고요. 그냥 써놓고 정리하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사실 리뷰 글에다가 오히려 투박하지만 정리는 했던 것 우리 조 같은데 셰프님의 브런치 계정에서 네네. 읽으실 수 있는 그러면서 이게 내가 너무 감당 못할 이야기를 너무 어마장창하게 쏟아낸 게 아닐까? 그래서 지난 녹음 때 매트릭스 리저렉션에 대해서 제가 좀 지친 마음에서 아마 더 혹평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네.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워쇼스키한테. 그래서 좀 심적으로 이제 조 셰프님도 어떤 발골에 있어서의 그 난이도가 네. 조금 이제 뭐랄까요, 좀 더 충전하는 그런 느낌의 그쵸. 영화로 네. 가고 싶으셨던 그래서 거군요. 좀 라라랜드라는 영화가 네. 되게 감정을 만지지만 음. 아주 잔잔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영화잖아요. 이 겨울에 네. 겨울은 뭔가 안정감을 주는 계절이고 그렇죠. 또 느끼고 네, 싶어 하고. 그때의 라라랜드를 보시면 좋겠다 다른 분들도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도 아마 2016년 겨울에 개봉했던 맞아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12월 달 크리스마스 음. 때 즈음에 개봉을 했었습니다. 네. 좀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2016년 데미안 셔젤 감독의 세 번째 장편 영화고요. 라라랜드. 이 영화로 이 감독 셔젤 감독님은 헐리우드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감독으로 지금까지도 총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1985년생이에요. 어머, 굉장히 젊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위플래시라는 영화로 주목을 받은 분인데 뭐 라라랜드라는 영화로 아예 눈도장을 꽝 찍어버린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도 혹시 작품 활동을 하셨어요? 네, 뭐 퍼스트맨이라는 영화 네. 그 라이언 고슬링이랑 같이 네, 찍었고 네. 그다음에 넷플릭스에서 디 에디라고 하는 또 그 시리즈를 연출을 하셨어요. 네.
이제 재즈 음악이 되게 전면에 나와 있는 스릴러물인데 되게 좀 독특한 느낌의 디 에디라는 작품도 막 엄청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좋은 음악들이 많이 나오고 그 드라마의 톤 자체가 되게 좋아요. 저는 좀 한 번씩 저도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 보셨군요. 네, 저는 봤습니다. 되게 좋아하는 제가 사실 상당히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이 셔젤 감독님이. 이름도 되게 재즈해. 맞아요. 그렇죠. 뭔가 앨범 한 6장 정도 냈을 것 같은 느낌 아닌가요? 네. 제가 좋아하는 영화 기자 중에 손정빈 기자님이라고 네. 제가 혼자 운영하는 그 플레이 달 라우더 계정에 한번 인터뷰도 하셨었죠. 네, 게스트로도 한번 나와주셨던 이 기자님이 되게 재미난 얘기를 들려주셨던 게 이분이 이제 영화 분야 취재를 하시니까 네. 기자들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 기자들이 사실 어디 가서 박수를 잘 안 쳐요. 그 시사회 같은 거 가서 예를 들면 저도 예전에 이제 막 문화 쪽 분야를 취재를 할 때 뮤지컬 같은 거 이렇게 프레스콜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취재를 하러 가면 그 뮤지컬 전체는 다 못 보여줘도 네. 이렇게 중요한 스코어 몇 개를 불러주시거든요. 그쵸. 네. 배우들이 나와서. 네. 그러면은 진짜 막 하이라이트 장면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럴 때도 기자들이 사실 박수를 거의 안 쳐요. 왜 안 칠까요? 기자들은 거기에 감상을 하러 간 게 아니라 취재를 한 그쵸. 거기 때문에 그런 감정 표현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그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또 입장도 있는 거죠. 그게 일종의 에티켓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기자 저널리즘에 대한.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배우분들은 되게 좀 뻘쭘해하기도 하고. 뻘쭘하시죠. 이렇게 막 정말 고음을 막 쏟아냈는데 어디 한번 해봐. 약간 이거니까. 썰렁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 영화 기자들도 마찬가지래요. 게다가 뭐 영화는 사실 더더욱 박수 칠 일은 없잖아요. 사람이 그쵸. 앞에 네.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 손정빈 기자님의 경험에 따르면 손 기자님이 그 영화 기자 시사회에 가셔서 기자들이 영화 보고 박수 치는 경우가 딱 3번 있었대요. 어허. 그 시사회에서 박수가 터져나온 경우가 딱 3번 있었는데 음. 그 중에 하나가 위플래시고 다른 하나가 라라랜드. 우와. 그리고 마지막이 이번에 나온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었대요. 이 네. 기자들을 시사회장에서 박수치게 만든 이 스파이더맨도 물론 대단하지만 이 3개 작품 중에 2개가 야 대단하네요. 네, 데미안 셔젤 감독이라는 것도 정말 대단하죠. 이 영화로 이 데미안 감독님은 30대에 그런 네. 젊은 나이에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하는 아주 쾌거를 이뤄내게 되고요. 우와. 뿐만 아니라 이 미아라는 여성 캐릭터를 연기한 엠마 스톤이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정말 세계적인 스타가 되죠. 그쵸. 그밖에 뭐 촬영상, 미술상, 주제가상, 음악상 총 6개 부분을 뭐 주요 부분을 다 가져갔다고 보면 돼요. 그의 영화예요. 맞아요. 네. 대히트를 기록합니다. 딱 하나 작품상을 놓쳤는데 네. 요때 이제 아카데미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작품상이 라라랜드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오류였던 거예요. 그 물라이트라는 작품으로 수상소감까지 다 발표했는데 나중에 상을 뺏었던 에피소드가 그랬어요. 있었던 어제 몰랐어요. 다른 부분을 다 휩쓸었기 때문에 그래도 큰 불명예는 아니었었던 그런 기록으로 남아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대에 개봉한 영화치고 사실은 굉장히 큰 임팩트를 갖고 있는 영화예요. 근데 이거 관객 수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혹시 라라랜드? 우리나라 관객 수 네네. 한 400만? 오, 그래도 상당히 근접하게 네. 잡으셨네요. 한 350만 명 정도 오.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500만 넘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뭐 1000만 육박까지는 아니어도 그때 뭐가 있었나? 다른 영화가? 그래서 그런가? 뭐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네, 근데 물론 350만도 적은 건 아니죠. 네,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막 사실 개봉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도 지금 막 재개봉을 하고 네. 뭐 굉장히 큰 그 매니아들을 많이 키워낸 그런 영화라는 그 위상을 생각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질 정도의 존재감을 가지고 이건 있는. 약간 좀 비판적 도발일 수도 있지만 네. 우리나라가 뭐 스크린 쿼터를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멀티플렉스가 되면서 네. 대형 어떤 제작사와 배급사가 같은 배를 타면서 네. 관을 그냥 다 많이 가져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외화들이 선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구조적으로. 네.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인터스텔라라든지 뭐 아바타 같은 외화들이 1000만을 넘어섰을 때 엄청난 거예요. 그건 네.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스크린 쿼터에 대해서 혹시 조셰프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스크린 쿼터라는 건 365일 중에 일정 횟수 이상은 한국 영화를 걸어야 한다는. 일정 부분 유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의 폭을 네. 마냥 늘릴 수는 없는 것 같고 네네. 그 폭을 이제 그 조절을 좀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인들이 모르겠어요. 영화인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걸 계속 늘려가는 주의로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사실 지금 줄어드는 네, 네. 추세이긴 하죠. 오히려 네. 그거를 우리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어느 정도 유지는 해놓지 않으면 예전에 물론 이게 같은 예는 아니지만 홍콩처럼 네. 홍콩이 영국에서 다시 반환이 된 다음에 네.
홍콩 영화 시장이 아주 90년대에 짱짱했는데 다 미국으로 건너가시고 네. 유명한 감독들이나 제작들이 네. 그러면서 이제 홍콩 영화가 더 이상 히트친 작품을 계속해서 2, 3로 그냥 리메이크만 하는 그쵸. 그런 형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 규모가 경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의 보호 장치는 좀 있는 게 특히 예술적인 분야는 네. 결국은 더 풍부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최소한이라도 네. 그거를 좀 해서 탄력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원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스크린 커터에 대해서는 조금 뭐 제도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입장이긴 해요. 그러니까 조시프님하고는 좀 다른 입장인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히려 아까 조시프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 영화의 독주가 좀 더 맞아요. 좀 네. 지금 그냥 일단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미래를 내다본다면 좀 판단이 달라질 수 네. 있겠지만 지금 2022년의 관점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이제 지난 몇 년 전에 그 구남도 같은 영화를 그쵸. 봤을 때 맞아요. 오히려 한국 영화가 메인스트림을 과하게 장악하고 있는 면이 네. 있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뭐 쿠엔틴 타란티노 같은 세계적인 거장의 영화도 독립 영화관에서 막 맞아요. 개봉을 한다든지 이런 일종의 좀 뒤틀리는 현상들도 구조의 조금씩, 모순들이 나타나요. 네,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네. 약간의 뭐 저도 물론 하루아침에 폐지하기는 힘들다고 봐요. 그 바람직하지도 않고 저는 뭐 아무리 잘못된 제도라도 하루아침에 막 만들었다가 폐지했다가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제도를 입안할 때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스크린 커터는 조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저도 뭐 되지. 그 생명은 다했다라고 봐요. 네, 다만 네. 이게 어떤 사양 산업의 길을 가게 됐을 때 네. 그때 이게 존재하고 있는 것과 없어져 있는 건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음. 수준. 그래서 아주 어.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인 네. 거고 사실 판단하는 현상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다만 이걸 아예 없애자와 이거에 대한 건 그렇구나.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고. 요 얘기 언제 다음에 네. 한번 또 얘기 나오면 네. 한번 또 네. 얘기를.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사실 조시프님이랑 의견이 갈릴 때가 너무 재밌거든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좋습니다. 라라랜드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네. 이 영화는 LA를 배경으로 진행이 됩니다. LA를 우리가 뭐 조시프님은 그런 농담 해본 적 없으세요? LA 갈비를 막 라갈비라고 할 때 있잖아요. 나만 한 거야 그런 거? 아니 그런 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왜 하지 저렇게까지 이런 생각들 했었죠. 라갈비 이런 거 나는 많이 네.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라라랜드의 라가 실제로 LA를 지칭하는 거라는 분석이 맞아요. 나와 있더라고요. 그 꿈꾸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도시 라라랜드, LA에 살고 있는 두 남녀가 주인공인데요. 네. 재즈를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세바스찬, 그렇죠. 라이언 고슬링이 연기한 이 캐릭터와 배우 지망생 미아, 엠마 스톤이 연기한 이 캐릭터가 만나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세바스찬은 미아한테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기보다 너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라는 얘기를 하고, 미아 역시 세바스찬이 이제 본인이 추구하는 그 재즈 얘기를 걷도록 계속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해요. 네. 이 두 사람은 연인이었지만 동시에 서로의 재능을 알아봐주는 일종의 동지이자 그렇죠. 후원자이기도 했고, 결과적으로 미아는 대배우로 성장을 하고 세바스찬도 뭐 이제 락밴드 생활을 잠깐 하다가 자신의 꿈이었었던 재즈바를 차려서 꿈을 이루는, 어찌 보면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뮤지컬 영화예요. 그렇죠. 또 꿈을 꾸는 바보들에게 바친다는 캐치프레이즈가 되게 돋보이는 영화. 그 말도 너무 낭만적이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이 데미안 셔젤 감독은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본인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쵸.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도둑맞은 가난 같은 거야. 그렇죠. 도둑맞은 아싸 뭐 이런 거. 네. 도둑맞은 바본데 네. 어쨌든 간에 아무튼 대단히 매끈하게 잘 만들어진 영화고, 이 영화 역시 영화광이 만든 영화라는 걸 알 수 있게 수많은 패러디와 오마주들이 정말 2시간 내내 넘쳐나는 네. 장면 장면에서 수많은 명작 영화들에게 존경심을 표현하고 와.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기대되네요. 네. 어떤 장면들이었는지. 조셰프님은 라라랜드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어떤 공기? 꿈? 습도? 온도? 공기 반 소리 반? 오늘 제가 왜 이러죠? 약간 처져 있네요. 오늘 조금 되게 그 말랑말랑해지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이 딱 그 연애 발굴하기 좋은 날인데. 좋습니다. 그럼 대략적인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네네. 본격적인 발굴 작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인물 소개부터 한번 집도를 시작해 볼까요?
호우 시절